임원 생활을 끝내고 퇴직한 후 많은 이들이 기대하던 화려한 여유와 인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깨지곤 합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알았던 많은 인맥은 퇴직 후에 당신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 퇴직 후 인맥의 변화와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현실, 그리고 남은 인맥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해도 마주할 수 있는 더 어려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인맥의 급격한 소멸. 퇴직 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소중하다고 여겼던 인맥의 끊김입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상사나 협력자가 아니게 되면 놀랍도록 빠르게 연락이 줄어듭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사례로 한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김모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해 왔지만 퇴직 후 며칠 안 되어 그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나자 대부분의 인맥은 실제 관심보다는 업무의 필요에 의해 연결된 관계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회사 밖에 나와보니 진짜 친구는 몇 명 안 되더군요. 다들 나에게 필요했던 존재였지 내가 필요했던 존재는 아니었어요. 라며 당시의 씁쓸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2. 남은 인맥을 통해 재취업을 시도해도 마주하는 현실. 많은 퇴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남은 인맥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박모 씨는 퇴직 후 다양한 인맥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함께 일하던 파트너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박 씨는 과거엔 내가 인맥의 중심이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사람들이 다른 중심을 찾더군요 라며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그나마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원 시절 누렸던 권한과 위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새 직장에서 맞이하게 되는 분위기는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 오랫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직을 반복했습니다. 3. 새로운 인맥의 필요성과 변화에 대한 대응. 마지막 사례로 퇴직 후 자영업에 도전한 이모 씨를 소개합니다. 이 씨는 재취업 대신 개인 사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은 그를 과거의 임원으로 보지 않았고 그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겸손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퇴직 전엔 내가 도움을 주는 위치였지만 이제는 도움을 구하는 위치에 서야 했어요. 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거의 인맥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느낀 점과 결론. 임원으로서 쌓아온 인맥은 퇴직 후 상당 부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현실은 냉혹하며 재취업의 길도 예상보다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인맥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 느끼게 되는 인맥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 쌓아왔던 수많은 관계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인맥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과 퇴직 후의 인맥 관리 전략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인맥 왜 사라지는가?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공통의 이해관계의 기반에 연결됩니다. 그러나 퇴직과 함께 그 기반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이는 특히 높은 직급일수록 두드러지는데 사람들은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위치에 의존하여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한 임원은 내가 회사에서 물러나자마자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내 지위 때문에 이어진 관계였다는 거리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유효한 인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맥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첫째,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중 쌓은 인맥 중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는 업무적인 필요를 넘어선 개인적인 교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견 기업의 임원으로 일했던 이모 씨는 퇴직 후에도 몇몇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 외에도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했던 동료들은 퇴직 후에도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했던 덕분입니다. 둘째, 자신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관계를 주도적으로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퇴직자는 상대방이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퇴직 후 스스로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컨설턴트는 퇴직 후 선배나 후배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고 가벼운 커피 모임을 제안했는데 그 덕에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셋째, 퇴직 후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인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과 모임에 참여해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자영업에 도전했던 박모 씨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새로운 인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을 들여 사람들을 알게 되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생기고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퇴직 전의 인맥이 아닌 새롭게 형성한 관계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 시 맞이하는 잔인한 현실.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은 인맥을 통해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정모 씨는 퇴직 후 다시 취업하려 했으나 오히려 과거의 높은 직책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그를 고용하려는 입장에서는 그의 경험이 새로운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정 씨는 여러 번의 구직 실패를 겪으며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재취업에 성공했으나 과거와 다른 위치에서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전직 임원 박 씨는 과거의 권한은 더 이상 없고 내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동료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과거의 영광을 잊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가짐. 퇴직 후 인맥 관리와 재취업의 현실을 준비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퇴직 전부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은 새로운 인맥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위한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취업 외에도 자영업이나 컨설팅 혹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공부와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인맥이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생긴다면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맥이 사라지더라도 새롭게 맺는 인연과 스스로의 도전 정신이 진정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 파산? SCHD만 믿다간 큰 코 다친다. 진짜 노후 대비 전략 공개.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ETF 중 하나가 바로 SCHD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SCHD를 노후 대비 투자로 선택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SCHD만 모아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배당주 투자는 분명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지만 단일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SCHD는 훌륭한 선택이지만 은퇴 준비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려면 보다 종합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더 철저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배당금만 믿고 살기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50대 중반의 박 씨는 SCHD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배당금이 안정적이라 은퇴 후 생활비는 이것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배당금이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도 그랬듯이 경제위기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박 씨는 배당금이 줄어드니 예상했던 생활비가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SCHD와 같은 배당 ETF는 주식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할 때 변동성이 큰 배당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안한 전략입니다. 결국 박 씨는 계획보다 은퇴 시기를 미뤄야 했고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례 2. 물가 상승을 간과한 한 사람의 후회. 65세에 은퇴한 김 씨는 SCHD를 통해 쏠쏠한 배당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충분하던 생활비가 몇 년 만에 350만 원, 400만 원으로 올라갔죠. 김 씨는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는 걸 느꼈어요. 라고 말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다가는 몇 년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기간이 20년 이상 길어지면 처음에 계산한 생활비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SCHD 같은 배당주는 매력적이지만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한 다른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사례 3. 의료비와 같은 돌발적인 지출을 준비하지 않은 위험. 60대 초반에 은퇴한 이 씨는 은퇴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년 전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씨의 재정 상황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SCHD 배당금은 생활비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따로 없었죠. 이 씨는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은퇴 후 의료비는 정말 큰 변수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SCHD는 주기적인 배당금을 제공하지만 돌발적인 큰 지출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결국 보유하던 일부 자산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SCHD만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 다양한 자산 배분을 통한 안정성 확보. SCHD와 같은 배당주 ETF는 은퇴 자산의 일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자산군에도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함께 보유하면 시장 변동성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SCHD가 좋은 수익을 낼 때는 배당금을 활용하고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안정적인 자산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죠. 2. 물가 상승을 반영한 투자 전략 세우기. 장기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하려면 SCHD 외에도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연동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 신탁-RE ITS는 물가가 상승해도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자금 마련. 의료비와 같은 돌발적인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CHD의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별도의 현금 예비 자산을 보유해서 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SCHD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다각적인 자산 배분,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 그리고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다양한 자산 배분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파산을 막으려면 SCHD만 믿지 마세요. 전문가 칼럼 SCHD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대비의 핵심 전략. 많은 투자자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SCHD와 같은 배당주 ETF에 눈을 돌립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매력적이죠. 특히 고정된 수입원이 없는 은퇴 이후 꾸준히 배당금이 들어오는 자산은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CHD와 같은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은퇴 준비에 있어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전략입니다. 왜 SCHD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은퇴 준비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준비에서의 한계, SCHD만 믿고 살 수 있을까? SCHD는 미국의 고배당 주식으로 구성된 ETF로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SCHD만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을 겪을 수 있고 배당금 역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배당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경우 그에 의존하던 생활비도 함께 줄어들게 되죠. 실제로 팬데믹이나 경제 위기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배당금을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SCHD와 같은 배당주 ETF는 은퇴 자산의 일부로만 고려해야지 전체를 SCHD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례 1. 갑작스러운 시장 하락에 대비하지 못한 은퇴자. 50대 후반에 은퇴한 이모 씨는 몇 년 전부터 SCHD를 통해 꾸준히 배당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초기에는 배당금이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팬데믹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SCHD에서 받는 배당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SCHD가 계속해서 배당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시장이 흔들리니 배당금도 같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던 이 씨는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다시 일을 찾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SCHD와 같은 배당 ETF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 배당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물가 상승의 위협. 또 다른 사례로는 65세에 은퇴한 김 씨를 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충분하던 생활비가 5년 후에는 4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배당금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금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지더라고요. 매달 나오는 배당금이 고정돼 있으니까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김 씨의 말처럼 은퇴 후에는 생활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면 몇 년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모 씨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생활비로 이미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료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당금으로는 생활비를 간신히 맞췄는데 큰 병원비가 발생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른 자산을 팔아야만 했죠. 이 시처럼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CHD만으로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SCHD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SCHD만으로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다각적인 자산 배분. SCHD는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일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산 배분은 다양한 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부동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채권이나 현금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배분의 힘은 시장이 흔들릴 때 빛을 발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채권이나 현금 자산이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죠. 이렇게 자산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하나의 자산이 부진할 때 다른 자산이 그 손실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물가 상승에 대비한 전략. 은퇴 후 장기적으로 생활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특히 2030년이라는 긴 은퇴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을 무시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가 연동 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같이 자산 가치가 물가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연동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 신탁 REITS에 투자하면 물가가 상승할 때도 자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한 전략 없이는 은퇴 후 몇 년 안에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상자금 마련.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규모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SCHD의 배당금만으로는 생활비와 돌발적인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금이나 저위험 자산으로 비상자금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은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SCHD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SCHD는 은퇴 자산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각적인 자산 배분,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 비상자금 마련이 은퇴 준비의 필수 요소입니다. SCHD만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경제 상황, 물가 상승, 의료비와 같은 돌발적인 지출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지금부터 다양한 자산을 고려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배당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듯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 배분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SCHD는 그중 한 부분일 뿐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50대 중반,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매일 반복되던 출근과 퇴근, 그리고 회의와 업무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지난 세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막막함과 불안감뿐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50대, 60대라면 이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두려움과 혼란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퇴직 후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어 갑작스러운 퇴직을 맞이하면 한순간에 삶의 중심이 흔들리며 공허함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퇴직 후의 삶이 꼭 절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 나은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퇴직 후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1. 53세 대기업 임원의 돌파구 소규모 창업. 김영수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늘 바쁘고 성과 중심의 삶을 살던 그는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스케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평소 관심 있던 커피를 떠올렸습니다. 커피를 좋아했던 그는 작은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심했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점차 단골 손님이 늘어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 씨의 경험은 작은 시작이 주는 위안을 보여줍니다. 퇴직 후에는 대규모 투자나 큰 꿈보다는 소규모로, 그리고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줍니다. 사례 2. 58세 엔지니어의 재취업 경험을 나누다. 박수영 가명씨는 퇴직 후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 회사에서 25년 넘게 일하며 전문성을 키워왔지만 내 나이에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엔지니어링 지식을 온라인에서 강의로 만들어 공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상 제작도 서툴렀고 시청자가 거의 없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서 점차 인기를 얻었고, 지금은 연간 억대 수익을 올리는 강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 씨의 성공은 퇴직 후에도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례 3. 55세 주부의 인생 전환, 농촌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정민 가명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남편의 퇴직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도시 생활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부부는 고민 끝에 농촌으로 내려가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지역 시장에서 소문난 유기농 농산물 판매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자연과 함께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도시에서는 몰랐던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 씨의 사례는 퇴직 후 삶이 꼭 기존의 방식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조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를 준비하는 3가지 방법. 위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이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흥미를 기반으로 소규모 창업 시도하기. 퇴직 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면 자신의 관심사나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이를 통해 소규모 창업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과 안정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일 찾기. 지금까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 때로는 익숙한 도시를 떠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농촌, 작은 도시 또는 해외 이주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좌절하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래에서 다시 길을 찾아 올라갈 용기를 낸다면 그곳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 전문가가 말하는 다시 일어서는 법.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찾아오는 퇴직은 개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한 직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안정감을 뒤로하고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에 휩싸이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로서 퇴직 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정을 인정하고 회복할 시간 주기. 우선 퇴직 후에 느껴지는 감정은 정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충격, 불안, 분노, 심지어 우울감까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55세에 퇴직한 김모 씨는 처음 몇 달 동안 극심한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죠.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자신이 잘했던 일과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을 정리하며 감정을 풀어갔습니다. 퇴직 후에는 잠시 멈추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 상실입니다. 매일 출근하며 쌓아온 루틴이 사라지니 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사례로 이정민 가명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퇴직 후 처음 몇 주 동안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기로 결심하면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중에 우연히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목표는 삶의 리듬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 하나를 정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기. 퇴직 후에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은 앞으로의 삶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58세에 퇴직한 박수영 가명 씨는 IT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지만 퇴직 후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 편집 강좌를 수강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제는 퇴직자 대상 온라인 강의를 열며 제2의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경력을 이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강의와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4. 사람들과의 연결 다시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단절되면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례로 60세에 퇴직한 이영희 가명 씨는 동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작은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꼭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교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5. 경제적 계획 다시 세우기. 마지막으로 퇴직 후 삶의 질은 경제적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경제적 상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한 사례자는 퇴직 후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고 자신만의 적정 소비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소비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돈을 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소소한 부업이나 자산 관리로 경제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계획된 소비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막하고 절벽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들처럼 감정을 인정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절벽 아래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낸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네. 아침마다 눈 뜨면 출근 걱정, 상사 눈치, 끝없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그 순간. 그 자유로움에 취한 채 우리는 어느새 그동안 못 누렸던 꿈들을 펼쳐봅니다. 누군가는 유럽 배낭여행을, 누군가는 전원주택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캠핑카 여행을 떠올립니다. 자유롭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아침마다 바다가 보이는 데서 눈을 뜨고 싶다. SNS 속 누군가의 멋진 캠핑카 라이프를 보며 그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꾸미던 캠핑카 인생, 왜 3일 만에 후회가 시작됐을까요? 본론 은퇴 후 캠핑카 인생의 현실. 1. 캠핑카는 차가 아니라 집입니다. 관리와 유지비의 함정. 어시 64세는 퇴직하자마자 약 7천만 원짜리 중형 캠핑카를 구매했습니다. 차 안에 침대, 작은 부엌, 샤워실까지 있으니 말 그대로 움직이는 집이죠. 하지만 캠핑카는 단순한 레저용 차량이 아니라 주거 공간입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겨울철 히터 돌리려면 전기 아니면 LPG 충전해야 하고 하수 처리, 배터리 점검, 냉장고 관리 등 매일 체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수도와 전기가 연결된 오토 캠핑장이 아니면 1박도 어려운 경우가 많죠. 어씨는 말합니다. 첫날은 좋았어요. 둘째 날도 설렜고. 근데 셋째 날 하수통 넘치고 전기 나가고 이걸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낭만은 3일, 그 다음은 매일이 정비소 예약이었습니다. 어디서 잘까가 인생 최대 고민이 되는 날들. 비부 부육십 대는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며 살 계획이었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자. 하지만 현실은 하룻밤 잘 곳 찾는 것부터 전쟁이었습니다. 무료로 잘 수 있는 휴게소나 공영 주차장은 소음, 불빛, 안전 문제에 시달리고 오토 캠핑장은 성수기엔 예약이 힘들고 가격도 꽤 나갑니다. 샤워, 화장실 문제도 항상 걸림돌이고요. 남편은 말합니다. 젊었을 땐 텐트에서 자도 좋았죠. 근데 이제는 허리도 안 좋고 자고 나면 몸이 뒤틀려요. 씻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 하루가 피곤으로 시작돼요. 결국 부부는 6개월 만에 캠핑카를 중고로 팔고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낭만보다 화장실 있는 집이 그리워지더라고요. 3. 캠핑카로는 노후의 외로움을 막을 수 없다. 시시 67세는 은퇴 후 아내를 잃고 혼자 캠핑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조용한 숲속에서의 독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대화할 사람도 없고 캠핑장은 그저 스쳐가는 사람들 뿐이었고 병원이나 도움을 줄 사람이 근처에 없으니 몸이 아플 땐 그저 겁만 났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멋진 사진 몇 장 남았죠. 근데 그걸 찍고 돌아와 앉은 그 자리에서 말할 사람 하나 없는 게 더 외로웠어요. 결국 그는 캠핑카를 처분하고 도심 복지관 근처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소리 들리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전문가, 시선, 캠핑카, 생활을 꿈꾸기 전에 반드시 체크할 5가지. 단기 여행이냐, 생활이냐를 구분하라. 캠핑카는 여행용으로는 좋지만 장기 주거용으로는 체력 자금 모두 부담입니다.
캠핑카에 들어가는 고정비를 계산하라. 차량 보험, LPG 전기료, 캠핑 장비, 주차비, 정기 점검 비용 등 연 1,000만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응급 상황 시 대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령자일수록 병원, 약국, 주변 인프라 확보가 중요합니다. 생활 반경에 따른 고립감을 감안해야 한다. 친구, 가족과의 소통 단절, 외로움, 정서적 고립이 의외의 문제로 작용합니다. 캠핑카 처분까지 염두에 둬라. 중고 시세는 급격히 하락하고 팔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진짜 자유는 불편함 속에 있지 않다. 은퇴 후 우리는 흔히 억눌렸던 자유를 한껏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캠핑카는 그 자유의 상징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자유는 편안함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와의 대화, 아플 때 달려갈 병원. 이 기본적인 안정이 없으면 낭만은 불편이라는 이름으로 금세 바뀝니다. 혹시 지금도 유튜브를 보며 나도 캠핑카 인생 해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낭만보다 불편함을 견딜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게 바로 은퇴 후 캠핑카 인생을 선택하기 전 가장 솔직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캠핑카 생활, 시작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현실. 퇴직 후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은퇴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며 많은 이들이 3일 낭만, 3개월 후회를 경험합니다. 다음은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한 캠핑카 생활의 5가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1. 캠핑카는 여행수단이 아닌 소형 주택이다. 유지관리 비용의 진실. 캠핑카는 이동형 주거 공간입니다. 단순한 자동차보다 더 많은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 정기 점검, 고장 수리, 소모품 교체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배터리, 냉장고, 난방기, 급수하수 시설, 변기, 전기 배선 등은 정기 점검이 필요. 보통 연간 유지비는 최소 500만 원, 1,000만 원 수준 차량 보험 포함. LPG, 디젤, 캠핑장 전기 충전 등 월별 생활비가 은근히 증가. 전문가 팁 장기 캠핑카 생활을 원할 경우 차량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AS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브랜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2. 노지 주차는 낭만이 아니라 위험 요소 안전과 법적 제한 고려. 일부 은퇴자들은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차박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 지역, 해안가, 공공시설 등에서는 노지 주차 및 숙박 금지 규제가 증가 추세. 여성 혼자 또는 고령자가 단독으로 머물 경우 강도 도난 위험 존재. 전기, 수도, 하수 처리 문제가 오토 캠핑장 외에서는 해결이 어려움. 전문가 팁 공공 캠핑장 또는 민간 오토 캠핑장 이용이 원칙이며 매달 평균 2,040만 원의 캠핑장 비용이 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캠핑카는 은퇴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은퇴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보기보다 체력 소모가 큰 생활 방식입니다. 차량 내부 이동 시 허리를 굽혀야 하거나 계단, 침상 오르내림이 반복됨. 온수 사용 및 샤워는 제한적이며 외부 공용 화장실 이용이 일상. 매일 주차 위치 변경, 경사면, 정리, 급수하수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함. 전문가 조언 관절통, 허리 디스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 캠핑카 생활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여행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4. 외로움, 고립감, 응급 상황, 정서적 리스크도 존재해. 특히 1인 캠핑카 생활자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우울증, 무기력감 가능성.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며 119 호출 지연, 위치 오인 등의 응급 대응 어려움. 캠핑장은 대부분 외진 곳에 있어 정기적인 진료나 복지 인프라와 거리감 존재해. 전문가, 팁 근처의 병원, 약국, 슈퍼 등이 있는 생활권 중심의 캠핑 루트를 사전 계획하고 응급 연락처 위치 전송 장치 GPS 기반 앱 등을 준비하세요. 5. 캠핑카는 자산이 아닌 감가상각이 빠른 소비재다.
캠핑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빠르게 하락합니다. 은퇴 후 자산을 지키려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소비재입니다. 새 캠핑카는 출고 후 23년 안에 시세가 3,050% 하락. 감가상각 외에도 수리비용, 등록세, 보험료 등 부대비용 발생. 재판매 시장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매각의 시간과 손해 발생. 전문가, 경고퇴직금 또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캠핑카 구매에 올인하는 경우 향후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렌트 또는 중고 캠핑카 체험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낭만보다 현실이 먼저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 체력, 예산,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은퇴자의 장기 캠핑카 생활은 제한적이고 고위험 선택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함께 고려하시길 권장합니다. 12주 단기 캠핑카 여행으로 체험. 차박 대신 글램핑 또는 캠핑장 단기 장기 전세 고려. 지역 기반 슬로우 트래블 한 도시에서 12개월 체류하며 여유롭게 여행. 정리 요약. 항목 현실적 고려사항. 유지비 연간 5,000일 0만원 소요. 주거 문제 캠핑장 필수 노지 불가. 건강 문제 관절월이 질환자의 부적합. 심리적 문제 외로움 응급 상황 대처 비읍. 재정 감가상각 심한 소비재. 캠핑카는 은퇴의 완성이 아니라 경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단기 체험과 정확한 계획을 통해 낭만은 즐기되 위험은 최소화하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